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예술에 대해서, 특히 예술과 관련된 통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미학, 그럼 뭘까요? 미, 그러니까 아름다움, 학, 그러면 학문이겠죠. 우선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학문이 뭘까요? 여러분, 대학에서는 모두 학문만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108개 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8개 정도의 학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학문이 되고 어떤 것은 학문이 안 될까요? 학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학문 영역과 구별되는 대상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학,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는 안 다루는. 이렇게 정치학,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독특한 대상 영역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다른 학문하고 차별화된 대상 영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대상 영역에 대한, 즉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이 대상 영역에 대해서 보편타당한 판단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학이다 그러면 정치에 관한 보편타당한 명제, 판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학문도 즉 미가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미를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움, 즉 아름다움에 관한 보편타당한 판단의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미학이 학문으로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학이 대학에서 학문으로서 가르쳐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름다움에 관한 보편타당한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또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논변들이 설득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취향, 취미 판단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라. 취향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취향하고 내 취향하고 다르다고 해서 누가 옳다라고, 누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탤런트 중에 전지현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모두가 대부분 그런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전지현이 뭐 그저 그런데? 라고 하면 저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네 취향이니까. 네 취향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즉 아름다움에 관한 판단은 취향, 취미 판단이고, 취향, 취미에 관한 논증할 수 없다, 논할 수 없다면 미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미학, 즉 취향, 취미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날 미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아름다움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보편적인 논쟁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미학이 성립한 겁니다. 그런데 미학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런 아름다움에 관한 보편타당한 판단의 가능성을 논증하기 이전에 다른 측면에 생겼어요. 좀 뒤에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첫 번째 이 미학이 논의된 것은 지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세상을 인식할 때, 예를 들면 누구하고 논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를 지금 뭐라고 봅니까? 예를 들면 저를 볼 때 박구용이다, 박구용이라는 사람은 남자다, 박구용은 교수다, 이런 판단을 하시겠잖아요. 박구용은 지금 머리카락이 별로 그렇게 유연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시겠잖아요. 이런 모든 판단들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고, 즉 이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보편타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처럼 이성, 합리성, 이런 것이 지나치게 모든 인식의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감각적인 게 있잖아요. 감각적인 것, 또는 예를 들면 어떤 걸 봤을 때 감동을 받는다든가, 이런 측면들은 좀 소홀히 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성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이성 중심의 세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몸, 더 나아가서 지각, 감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폄하되거나 또는 낮은 단계의 인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 있었고, 그 저항의 이름으로 즉 미학이라는 학문이 처음에 탄생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래서 첫 번째는 미학이 지각론, 어떻게 하면 인식의 방식에 있어서 지각론과 관련된 학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 아까 말씀 길게 나눴죠.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은 어떨 때 아름답냐, 이런 걸 논증하는 과정으로서의 미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 철학, 즉 예술에 관한 철학적 이야기, 철학적 담론, 이것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학은 크게 세 가지 지평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이 미학적 차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미학이란 말을 만든 사람은 바움가르텐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바움가르텐이라는 철학자가 여기 자 보시죠. 에스테틱이란 말이 독일어인데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학이란 말에 인류사에서 최초로 쓴 말입니다. 최초로 미학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 바움가르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학은 이 에스테틱이란 말에 생긴 건데, 이 에스테틱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의 아이스테스시란 말에서 변형된 겁니다. 아이스테스시란 말은 원래 지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미학이란 말은 지각론이라는 말로 탄생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 중심의 세계에 반발해서 뭔가 새로운 감성을 복권하려는 그런 의지로 미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세계에서 저급한 인식 능력으로 폄하된 감성을 복권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성도 이성 못지않게 뛰어난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학을 지금 탄생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가끔가다 화를 잘 내시는 분 있습니까? 또는 잘 우는 분 있습니까? 괜히 막 조금만 슬픈 일 있으면 막 울음이 복받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은 화를 안 내는데 나는 막 화가 복받쳐. 그래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화를 잘 내. 그리고 막 신경질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해요. 맞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인식 능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성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감성적이기 때문에 뭔가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호도시킨다. 또는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그 사람은 못 참고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화를 내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하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행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화를 안 내도 참을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화를 안 내면 오늘 저녁에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화를 내는 경우도, 우는 경우도 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를 내거나 울거나 이렇게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을 조금 폄하했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건 나름대로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다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맹수가 탁 호랑이가 뛰쳐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생각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미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나는 호랑이한테 먹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두뇌에 합리적 사유 이전에 이미 우리의 감각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도망가고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감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이성에 비해서 저급하다든가 또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일련의 흐름, 이성 중심주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감각적인 것도 이성 못지않게 중요한 기제이고, 오히려 이성적인 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더 감각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각을 복권해야 된다는 차원이 미학적 차원의 하나의 중대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미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의 몸이, 감각이, 감성이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편협한 합리주의의 파행성을 극복하고 감성과 이성의 상호 보완적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학적 차원이란 이성적인 것을 폄하하는 거나 이성적인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성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성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의 복권을 통해서 이성을 뭔가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미학적 차원이다. 그런데 이게 바움가르텐 철학자에 의해서 이런 발언이 됐고, 독일에서는 낭만주의, 나중에 낭만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이거든요. 그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서의 낭만주의, 그 낭만주의의 어떤 정신을 담고 미학이라는 게 탄생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학문으로서 지위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 미학적 논의를 했지만 아직 대학에서 가르쳐진 것은 아니에요.
대학에서 미학이 학문으로서 지위를 획득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 칸트라는 철학자에 의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칸트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아까 말씀드렸죠. 미학, 즉 미적 판단, 다시 말하면 취향, 취미 판단이 보편 타당성을 논증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처음인 거예요. 이전에 누구도 취향, 취미 판단에 논하지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너한테 이쁜 것을 나 안 이쁜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너 논증해? 이렇게 말하지만 칸트라는 철학자는 뭐냐? 아니, 그렇지 않다. 미적 판단도 보편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편 타당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조건들이 성립돼야 된다. 그걸 논증한 거죠. 5단계를 통해 논증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적 차원이 온전한 학문적 지위를 획득한 것은 칸트란 철학자에 의해서 미적 판단, 취향, 취미 판단이 보편 타당성을 논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에서 학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미학을 예술과 결합시켜서, 즉 예술에 관한 철학으로 미학을 승격시킨 사람은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헤겔에 따르면 예술은 고귀한 정신 세계의 감각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귀한 정신 세계하고 감각적인 것이 결합된 거예요. 이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겔에 의해서 이제 미학은 예술 전반을 가로지르는, 횡단하는 어떤 세계, 정신적 세계, 그 세계를 통해서 좀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 현대 철학자들 중에 많은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헤겔에 이르러서 최초로 미학이 예술 전반을 관통하는 학문으로서 지위를 획득했고 오늘날도 헤겔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논증을 할 정도로 이 헤겔이 중요한 미학에 관련된 철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칸트와 헤겔이고 그 밖에 바움가르트라는 사람은 사실은 처음에 미학을 제안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학자이긴 하지만 학문적 어떤 지위, 크기 또는 어떤 그런 깊이로 봐서는 바움가르트는 칸트와 헤겔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철학자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칸트나 헤겔이 바둑으로 한 프로 구단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바움가르트는 아마 1급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직 바움가르트에 대한 책은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칸트, 헤겔에 관련된 책들은 모두 대부분의 중요한 철학책들이 번역되어 있고 또 철학을 공부하거나 미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예술을 공부하거나 또는 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나중에 칸트, 헤겔을 접해야 됩니다. 혹시 이 그림 좀 낯선가요? 여기는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근대, 모던 또는 현대 사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어떻게 탄생했냐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대 사회 그러면 계몽주의란 말도 쓰죠. 또는 휴머니즘이란 말도 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던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현대예요. 바로 그 전 세계는 모던, 그렇죠. 근대. 또 그 앞에는 뭐예요? 근세. 그러니까 근세가는 좀 오래전 얘기고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데 사실은 모두 다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세, 근대, 현대란 표현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개념들이고 일제시대 때 민족사학자들하고 친일사학자들 간의 대결 구도에서 개념이 왜곡된 경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근대, 근세, 현대는 다 같은 거다. 그런데 근세, 근대, 현대를 한마디로 모던이라고 한다면 이 모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혹시 여러분들 니체라는 철학자 들어봤습니까?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신은 죽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근데 신이 왜 죽었을까요? 신이 살아있었다면 죽었다는 얘기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살아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이 죽었다는 얘기 말에는 자기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어린 시절에 독일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유학 가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신은 죽었다. 가로 열고 니체.
그 다음에 니체는 죽었다. 가로 열고 신. 누가 이런 농담을 써놨더라고요. 화장실에다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낙서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 낙서. 그런데 아무튼 신이 죽었다는 말은 자기 모순적이긴 하지만 이건 의의적 표현이거든요. 이때 의의적 표현의 의미는 뭐냐. 이제까지 즉 현대 이전 모던 이전 사회에서는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기준을 누가 제공했냐는 거예요. 누가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됐냐는 거죠. 예전 사람들은 진리를 주장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장해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진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신의 이름을 걸고 진리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리의 법정, 즉 이거 진리냐 아니냐, 정의냐 아니냐, 아름답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기준을 제공하는 법정이 곧 신의 법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법정으로. 어디 법정으로 갔어요? 신의 법정으로 간 거예요. 바티칸에 있는 법정에 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신의 법정 앞에서 주장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갈릴레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요. 그랬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런 말 했다고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사회란 뭐냐? 이 갈릴레이의 법정이 마지막 법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날 갈릴레이는 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어느 누구도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의 법정에 설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인류는 더 이상 신의 법정이 아니라 누구의 법정에? 이성의 법정에, 즉 인간 이성의 법정에 가서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을 기준을 제공하는 바로 그 인간 이성의 법정이 대학입니다. 대학이 오늘날 말하자면 예전에 신의 집이 법정이었다면 지금은 대학이 그 법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인간이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 특히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정의가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예술 세계에서도 이제 인간이 바라본 세계를 중심으로 예술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신이 보는 세계예요. 신이 바라본 세계가 예술의 세계를 구성했다면, 또는 신을 향해 가는, 신을 향한 어떤 세계가 예술을 구성했다면, 지금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그 세계가 예술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근법입니다. 원근법.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바로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원근법입니다. 원근법은 단순히 그림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사상, 모든 사고, 모든 과학에 원근법이 동용됩니다. 그래서 모던을 상징하는 이 그림이고, 그 모던의 상징이면서 대표적인 원근법의 한계를 극복한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 보시겠어요? 누구 그림인지 아실 것 같아요? 누구죠? 세잔이라는 화가 그림입니다. 이 세잔이라는 화가는 현대, 즉 모던의 화가이면서 모던의 정점에 와 있는 화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한번 공부를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예술을 사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술과 미학을 좀 기본적인 틀을 공부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술과 미학을 좀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고대 시기인데요. BC 5세기에서 AD 16세기까지 긴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예술은 아직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인간이 주인이 아닌 세계예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신이 주인인 세계예요. 신이 주인이다 보니까 예술은 바로 그 신의 세계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한테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향성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물론 이건 서양 중심의 세계지만 아시아다, 또 그 밖에 다른 세계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언어로 보면 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예술을 가리키는 말로 테크네란 말을 썼습니다. 테크네, 이 히라버죠.
중세 라틴어에서는 이걸 아스라고 했습니다. 아르스라고도 하고 아스. 우리가 오늘날 이 개념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테크네 그러면 테크닉이잖아요. 테크닉 그러면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예술과 기술은 왠지 구분이 확연하게 다른 것 같잖아요. 기술은 왠지 실용적인 거, 유용한 것. 예술은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오늘날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시기에만 하더라도 예술과 기술이 구별이 안 됐어요. 예술과 기술이 엄격하게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토목공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토목공사. 토목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를 막 크게 뚫는다든가 댐을 건설한다든가 막 항만을 운하를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대단히 형태의 건축 사업이 있죠. 이런 걸 토목이라고 합니다. 즉 토목이 발전하면서부터 기술과 예술이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 산업이 생기기 전에는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예술과 기술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상을 만드는 것이 예술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의자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 확연하게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테크닉 또는 테크네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예술에 관련된 말이고 이것은 히랍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나중에 중세 라틴어로 번역될 때는 테크네가 아스로 번역됐다. 오늘날 우리가 예술을 아트라고 하잖아요. 아트라고 할 때 그 말은 중세 라틴어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뿌리는 테크네란 말이 있다. 이때 테크네나 아스란 말은 예술과 기술이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는 시기다. 이 시기 예술은 기본적으로 신의 세계를 향한 것이다. 신의 세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의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술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 신의 어떤 기운이 막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당에 가봐요. 성당에 갔는데 뭔가 그 영혼의 세계가 또는 예를 들어서 마리아상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성모 마리아상을 봤는데 우리가 좀 만만해 보여. 옆에 있는 아줌마처럼 보이고 좀 예쁜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처럼 보여. 그러면 거기서 영빨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술이 거기 성당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자면 성당에 가서 보여준 대부분의 예술작품들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자체로 우리한테 감흥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만만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거리를 적당히 둬야만 되는 어떤 영빨이 이렇게 뭔가 영험한 어떤 세계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절에 가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절에 가면 불상이 크게 있죠. 옛날에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불상에 언제 때부터 이 부처님이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때부터 처음에 이렇게 막 새로 만들고 이렇게 막 나무로 깎고 이럴 때는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냐면 부처님의 마지막 눈을 딱 찍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이제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눈을 딱 찍는 순간 영빨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의 어떤 영험한 세계가 그때도 만만해 보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의 예술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아니라 신의 세계를 향한 어떤 열망의 표현이었다. 그만큼 인간은 중심에 있지 않았다. 우선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